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철 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제일 자주 듣는 말이 거참 삐딱하네 라는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척하는 것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죠. 특히나 핏줄 조금 섞였다고 친척이니 가족이니 하면서 결국은 부모님의 사고 보험금을 눈독 들이던 사람들, 나만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너무 원망스럽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 상황들이 화가 나 죽겠더라고요. 원래도 공부에는 취미가 없던 놈이었으니 대학교는 아예 갈 생각도 없었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몇 달을 살았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는 형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새질하는 게 적성에 맞더군요. 우선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덩달아 몸도 좋아지고 헬스장에 오는 여자들이 먼저 들이대대요. 저야 뭐 마다할 이유 없었죠.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붙잡지 않았어요. 여전히 삐딱하게 별다른 즐거움 없이 마지못해 살아갔죠. 즐거움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찜질방이었어요. 밖에서야 박사든 사장이든 계급장 다 떼고 똑같은 옷을 입고 흥건히 땀을 빼는 게 참 좋더군요. 사실은 제 몸이 오히려 돋보이는 맛도 무시 못하긴 했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도 다 한 번씩은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말에 가면 다들 3, 3, 5 가족들 아니면 연인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거슬린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찜질방에 갔죠. 설마 이분 날에 누가 오겠나 싶었는데 웬걸요? 아니 평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식당에 남아있는 자리가 딱 한 테이블 있더군요. 우선 허기를 채우려고 만두와 비빔밥을 시켜서 가져왔죠. 그런데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 찰나 쟁반을 든 여자가 제 앞에 서더군요. 아, 여기 제가 맡아놓은 자리였는데. 하하. 여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수건과 핸드폰을 가리키더군요. 혼자 오셨으면 우리 합석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찜질방에서 혼자 라면 먹는 것보단 앞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내 자리라고 짜증을 내든지 비키라고 화를 내야지. 이 여자는 왜 좋다고 하화거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든 숟가락을 내릴 수는 없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없어서 빈자리인 줄 알았네요.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만두 맛있어요? 저도 아까 주문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양이 많아서 남길까봐 그냥 라면만 주문했는데 엄청 맛나게 보이네요. 만두 하나 주시고 제 라면 한 숟가락 드시는 건 어때요? 참 신선한 방법으로 들이대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라면 냄새는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라면 한 숟가락, 만두 한 조각으로 시작된 합석은 결국 사이좋게 비빔밥까지 나눠 먹게 되었죠. 그리고 찜질방 커플 마냥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자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만 해본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바로 몸으로 나누는 대화로 직행했거든요. 이 여자는 참 신기했어요. 손만 대면 낫게 하는 신비한 약속 같다라고 할까요? 힘들거나 짜증나는 이야기나 상황도 참 해맑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삐딱한 놈을 제대로 살고 싶게 만들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을 갖게 했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만난 선영이와 만난 지 10년이 다 되었네요. 선영아,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깜짝 놀라더라. 나보고 표정이 달라졌대. 그전엔 완전 사회에 불만 있는 놈이었대나? 예전에도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표정까지 달라지면 우리 남친 어쩌지? 너무 완벽해지는 거 아니야? 헬스장 여자 회원들이 막 줄 서서 PT 받겠다고 난리 나겠는걸? 헬스장 문밖에까지 줄을 서게 만들어야지. 우리 결혼 자금 만들려면 아직도 멀었어. 나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 월급 받으면 내 용돈 빼고 엄마한테 모두 드리고 있는데 생활비 쓰시고 남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할 때 주신다고 했어. 선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까지 철 들자마자 바로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선영이는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학교를 포기해야 했죠. 학교 선생님들도 집에 와서 어머님을 설득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네요. 내가 너무 배부른 투정을 하면서 살았구나.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내가 대학교에 갔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 시작해서 좋은 것도 많고. 내가 대학생이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서 찜질방은 안 갔을걸? 정우영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선물인데 뭘. 아주 확실한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우리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아유, 우리 남친 우영 씨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이리 자주 나오고 진짜 많이 컸네. 네, 선영이 덕분에 감사니 행복이니 같은 낯간지러운 단어들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말하게 되었죠. 저는 제가 이렇게 변한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선영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식사 시간, 야간 시간 가리지 않고 개인 PT를 받았어요. 적어도 선영이와의 결혼을 하는데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 2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10년의 연애 동안 결혼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죠. 헬스장 대표 선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헬스장 영업이 끝나고 GT룸에서 풍선이랑 조명이랑 장식을 했어요. 동료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았죠. 특히 여자 동료 트레이너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죠. 화려하고 요란한 것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중요해요. 물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선영이한테는 교육하다가 기구에 발을 다쳐서 바로 헬스장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우영아, 많이 다쳤어요? 119는 안 불러도 돼요? 빨리 GX룸으로 가보세요. 응급처치는 저희가 다 해서 119까지는 필요 없어요. 우영아, 불은 왜 꺼놓고 있어? 선영이가 문을 여는 순간 프로젝트 영상을 틀기 시작했죠. 선영아,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가 20살이 넘었었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너는 그때도 참 어른스러웠어. 처음에 나를 보고 얼굴에 삐뚤어질 테다 라고 써 있었다고 했었나? 네 덕분에 나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 반밖에 없네 이런 젠장 이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물이 반이나 남았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 이제 내가 너의 곁에서 너에게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돌려주고 싶어.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선영이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선영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당연하고 이 세상의 모든 밤도 같이 할 건데 반지부터 끼워주세요. 선영아, 사랑해. 선영이에게 반지를 껴주면서 통장을 함께 주었어요. 어머, 이거 0이 몇 개야? 세상에나 2억을 모은 거야? 와, 우영아, 정말로 약속을 지켰네. 너무 대단해.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우리 작은 푸른 빌라 전세부터는 시작할 수 있어. 그럼 나도 10년 동안 엄마가 모은 돈이 비슷하게 쌓였을 거야. 나도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제 우리 정말 매일 얼굴 보며 살 수 있는 거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어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혼자서 결정해야 할 게 많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선영이의 말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에 야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주말에 함께 신혼 전셋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아침에는 아프다는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10년을 만나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선영이의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우영 오빠, 지금 어디예요? 언니가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영이의 여동생 화영이와는 가끔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영화도 함께 봤어요. 선영이가 여동생을 각별히 챙겼거든요. 여동생이 며칠 동안 왜 선영이가 이상했는지 말해주더군요. 우영 오빠, 혹시 언니가 엄마랑 오빠 얘기한 적 있어요? 이번에 엄마랑 싸운 얘기 못 들었어요? 선영이가 엄마랑 싸워? 선영이가 싸운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평소에 어머님이 아들이 하나라 그런지 남동생을 많이 걱정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선영이는 막내 화영이한테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언니가 말을 하나도 안 했구나. 엄마가 오빠를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한테 자식은 오빠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오빠라면 끔찍하게 생각해요. 언니가 오빠 대학교 뒷바라지도 다 한 거잖아요. 언니는 4년 장학금을 받아도 못 가게 하더니 오빠는 재수에 삼수를 해서 겨우 대학에 붙었는데 재수 삼수할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도 알바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언니가 벌어서 대준 거예요. 남들 안 하는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해서 시간에 수당 받아가면서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엄마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게 10년이에요. 언니가 오빠 만나고 나서 저축을 따로 들겠다고 했더니 아주 난리를 쳤어요. 엄마가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자기가 알아서 돈 불려주겠다는데 믿지 못하냐고요. 그때 냉정하게 언니가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며칠 전에 오빠가 청혼했죠? 그날 밤에 언니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도 언니가 드디어 이 집에서 벗어나나 했고요. 나는 선영이가 힘든 내색이 없어서 그런 줄은 전혀 몰랐지. 언니가 그렇게 고생 없이 자란 사람처럼 해맑고 긍정적인 게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노력한 거예요. 언니는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어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왜 선영이가 아파?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거야? 오빠에 대해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언니가 결혼한다고 그동안 모아놓은 결혼자금 필요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 돈 오빠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오빠 사업이 잘 안 돼서 다 날려버렸나 봐요. 어쩐지 오빠가 사업한다 뭐한다 하더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선영이가 10년을 모은 돈을 모두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날아갔다고?
그게 말이 돼? 선영이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셨다고? 아무리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 태어나서 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오빠한테 미안해서 자기는 결혼 못한다고 회사도 못 가고 어제부터 알아두었어요. 아니, 나한테 뭐가 미안해.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왜 나를 생각해? 이 바보탱이. 자기가 20대 몽땅 바친 돈이 다 날아갔는데. 아니, 선영이 어머니랑 남동생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시 친엄마 아니야? 언니랑 나랑 어렸을 때 잠깐 그 생각도 했었는데요. 친엄마 확실해요. 어떨 땐 새엄마보다 못하다 할 때도 있지만. 알았어. 언니한테는 내 걱정하지 말고 몸부터 추스르고 나면 바로 연락 달라고 전해줘. 오늘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선영이한테 화영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이후로 선영이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며칠 후 선영이가 제가 일하는 헬스장으로 찾아왔어요. 만나자마자 반지를 다시 돌려주더군요. 우영아, 너한테 프로포즈 받은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화영이한테 얘기 들었지? 10년 동안 모은 내 전 재산이 그렇게 날아가 버렸대. 이제 나한테 남은 재산이라곤 이번 달 월급뿐이야. 여기서 우리 헤어지는 게 너한테도 좋아. 이 바보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던 김선영은 어디 갔어? 너한테 남은 재산이 왜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전부잖아. 우리가 서로 돈 때문에 만났어? 우리 어차피 만날 때도 가난했잖아. 이제 우리한테는 2억이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그래. 난 못해.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나아. 너 만약에 내가 갑자기 거지 됐다고 하면 나 버릴 거야? 내가 돈이 없으면 나랑 같이 안 살 거야? 너랑 나랑 10년 시간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거 알잖아. 우영아, 나랑 결혼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선영아, 나 믿지? 이제 너랑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내가 계속 그렇게 엄마랑 동생에게 당하게 놔두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선영이는 그날 10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엄마와 동생들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 네가 들으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더 날 것 같아서 일부러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었어. 원래 딸 많은 집에 아들은 귀하게 자란다고 해도 엄마는 좀 유별났어. 난 장녀고 누나니까 그렇다고 쳐도 막내 화영이한테도 정없이 대하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 나한테 좀 더 일찍 말하지 그랬어. 차라리 결혼이라도 빨리 해버릴 건. 뭐하러 그런 집에서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결혼 얘기도 못 꺼내게 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해서 뭐하냐고 그냥 엄마랑 살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동생 화영이만 남기고 나만 살겠다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엄마야 그렇다 쳐도 남동생은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이제 결혼하면 내가 처남 교육은 좀 시켜보도록 할게.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말고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결혼하자.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겠다. 내가 선영이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걸로 하자. 미안해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선영이를 설득하고 규모를 줄여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에서 반반 전세로 돌리고 결혼식도 아주 조촐하게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선영이네 집으로 함이 들어가는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아니, 아무리 부모 없는 천의 고아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모든 형식 절차 무시하고 결혼하려면 인사는 뭐하러 와? 내가 선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인사하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엄마,
언니 남편 될 사람인데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빠, 아니, 형부, 들어오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지만 그야말로 문전박대라니요. 그래도 성질을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선영이만 생각했죠. 누나가 우리 집 가장이었는데 이제 그럼 매형이 우리 먹여 살려주는 건가? 선영이는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들었죠? 선영이가 10년 동안 우리 집 가장이었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를 나몰라라 하면 자식도 아닌 거야. 선영아, 결혼하고도 계속 회사를 다닐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생활비랑 네 동생들은 네가 돌봐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 이제 선영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가장 노릇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남은 이제 학생도 아니고 충분히 제 몫은 각자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처제라면 아직 학생이니까 저희가 데리고 있을 수 있죠. 와, 내가 이래서 결혼 승낙하기 싫었다니까. 무슨 번듯한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 하나 믿고 헬스장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 내 딸을 가져가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그렇게 내 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뭐냐, 지참금이라도 내놓고 데려가. 내가 30년간 선영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면 몇 억이 들었겠어. 일단 결혼 자금에서 5천만 원만 떼서 내놔봐. 와, 우리 엄마는 역시 나랑 통하는 게 있어. 매형, 내가 죽이는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이게 5천을 투자하면 5억이 문제가 아니야. 몇 달에 50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투자라는 것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데 바로 지금이야. 내가 누나 결혼하는데 해줄 건 없고 딱 10배 불려서 돌려줄게. 5억이면 뭐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세는 가능하지 않나? 아, 정말. 나 미쳐서 돌아버리는 거 보려고 이래요?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 엄마가 둘째에게 투자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걸로 사업한 줄 알아요? 사업이 아니라 코인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 말 믿고 투자했다가 아예 다 홀라당 날린 거 아니냐고요. 이제 엄마도 그만하면 됐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영이한테 한마디만 더 해봐요. 나도 다신 엄마 얼굴 안 봐요. 뭐? 오빠 코인 하는데 엄마가 언니 돈을 고스란히 바친 거야? 정말 미쳤구나.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형부 될 사람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10년 넘게 언니 등골 빼먹었으면 이제 언니 그만 좀 보내주라고. 아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거라고. 얘들이 이때껏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나한테 대든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딱 자네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것 좀 보라고. 선영이 저녀는 사람 보는 눈이 더럽게도 없어가지고는 어디서 저런 몸뚱이랑 입만 살아있는 놈을 데려온다냐? 와, 선영이 만나는 동안 제가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주먹이 먼저 나갈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아니, 선영이가 그동안 이 가족, 아니 남보다도 못한 곳에서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선영이와 저 결혼합니다. 그래도 결혼식에는 선영이를 생각해서 오셨으면 해요. 부족한 사유이지만 선영이에게는 최고의 남편이 될 겁니다. 언제 다시 뵐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십시오. 선영이와 저는 주변 지인들만 모시고 간단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처가에서는 처제만 참석을 했더군요. 선영이와 처제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이제부터 언니 집은 형부랑 사는 집이 진짜 언니 집이야. 엄마랑 오빠랑 난 걱정하지 말고 언니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도 집에서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어? 학교도 마저 졸업해야지. 언니, 나도 이제 23살이야. 내 앞가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형부, 이제부터 언니는 형부 가족이에요. 우리 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처제의 말대로
저희는 둘이서만 충분히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가와는 아예 왕래를 끊었고 처제만이 가끔씩 신혼집으로 놀러 왔어요. 셋이 모여도 장모님과 처남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죠.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하더군요. 친정에 왜 갑자기 간다고 그래? 아이, 그럼 내가 쉬는 날 같이 가자. 혼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사실은 요 며칠 계속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와 딸인가 봐. 엄마랑 딸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 엄마가 어제 연락이 왔어. 그동안 미안했다고 먼저 말씀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냐고 서운하다고 울먹거리시더라고. 우리 줄 반찬이랑 김치랑 당신 먹을 보약까지 지어놓으셨대. 아이,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동안 처제가 가운데서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네. 뭐 알았어. 나도 헬스장 정리하자마자 장모님 댁으로 갈게. 먼저 가 있어. 정말? 당신도 오겠다고? 내심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너무 고마워. 당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깜짝 발표할 거 있어. 기대해도 좋아. 이따가 봐.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선영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군요. 그날 저녁 장모님 댁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서둘러서 마감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큰일 났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요. 언니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웃으며 장모님 댁에 간 아내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뇨.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더라고요. 차도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제, 선영이가 왜 신호도 무시하고 길을 건너? 그럴 리가 없잖아. 1년 만에 집에 가본다고 얼마나 들떠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도 처음엔 엄마가 반찬이랑 형부에게 줄 한약까지 챙겨서 좀 놀랐어요. 역시 그래도 엄마는 엄마구나 생각했죠. 사실 오빠 결혼식 날짜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엄마도 언니랑 화해하고 싶구나 했죠. 언니도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부가 오면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언니를 부른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오빠 신혼집 구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랐나 봐요. 엄마가 지금 사는 집 담보까지 잡혀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오빠랑 새언니가 워낙에 비싼 집을 구했더라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고 언니 신용 대출이라도 다 긁어 모아서 2억을 해오라고 했어요. 선영이한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선영이는 그걸 또 다 듣고 있었어? 이번에는 언니도 참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거 다 말하더라고요. 딸들은 엄마 자식 아니냐고,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죠. 형부, 미안해요. 제가 바로 따라서 나갔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언니 따라서 가겠다고 짐을 싸서 나왔는데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형부. 다 제 잘못이에요. 처제한테 미안한데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선영이를 봐서 그동안은 참고 삼은 건데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당장 달려가서 다시는 입을 못 열게 만들어 버려야겠어. 형부. 지금 언니 곁에는 형부가 있어야죠. 언제 의식을 찾을지 모르잖아요. 제발 언니가 의식을 찾으면 그때 달려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도 알아야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인맥, 헬스장에 오시는 회원들의 지인들까지 연결해서 이날의 사건 경위를 알아내려고 했죠. 경찰들이 조사하는 게 바로바로 되지가 않잖아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근데 CCTV를 보면 아내는 무슨 실성한 사람처럼 처갓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분명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바로 처갓집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파트 출입구까지 CCTV를 보여달라고 했죠. 이렇게 졸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생활 보호다 뭐다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을 대동하고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요 앞에서 차에 치여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어요. 횡단보도 전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제가 알아야겠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30분만 보여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고 배상하겠습니다. 거참.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 나도 딸이 있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네. 대신 빨리 확인해요. 아내는 처갓집에서 나와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탔더군요. 겉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였어요. 그리고는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아내는 평소에 잘 울지 않았어요. 연애 10년 동안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죠. 보통 여자들은 프로포즈를 받으면 운다고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청혼 이벤트를 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딱 한 번 결혼식장에서 처제를 붙들고 울었던 것이 처음이었죠. 그런 그녀가 웁니다. 서러움에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쏟더라고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내가 터덜터덜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큰 길 횡단보도 쪽으로 가더군요. 하지만 장모가 아무리 처남 결혼 자금을 해오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절망할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제, 선영이가 그렇게 울 사람이 아니야. 장모님이 처남을 위해서 선영이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 이상해. 다른 무슨 일 있었지? 그날 선영이가 무슨 깜짝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엔 차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형부도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언니, 임신 7주 차래요. 그래서 임신 사실 알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었나 봐요. 저녁 때 다 모이면 깜짝 발표하려고 했었대요. 언니가 7주 차 아이도 이렇게 소중해서 엄마 마음이 다 이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내 엄마가 맞기는 한 거냐고 엄마한테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정말 새엄마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애 가진 게 무슨 유세라고 면박을 주면서 빨리 가서 돈이나 구해오라며 언니를 쫓아내든 내보냈어요. 임신? 처제, 언니가 분명히 임신이라고 했다는 거야? 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그냥 저녁 때 깜짝 발표를 한다기에 회사에서 무슨 축하할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나는 바보같이 선영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혼자서 그 집에 가게 했으니 왜 나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한 거냐고. 우리 아기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거잖아. 제발 깨어나기만 해라. 제발. 하지만 선영이는 끝내 저에게 임신 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했어요. 임종 전에 잠깐 들어가서 마주친 눈빛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죠. 처제와 저는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처제와 둘이서 선영이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의 마지막 눈빛이 잊지 않았죠. 장례식 첫날, 장모와 처남은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쳐들고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 인간들 면상을 갈갈이 찢어 발겨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처제가 언니 떠나는 길이라도 조용히 보내주자며 저를 말렸어요. 저도 아내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개싸움을 벌이는 것을 선영이가 원치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 몇 대 두드려 패는 것으로 이 인간들을 벌하기는 제 주먹이 아깝죠. 제 인생 통틀어 평생 써야 할 인내심을 장례식 3일 동안 써버렸어요. 그 인간들은 역시 미안해하기는커녕 칠칠 맞게 신호도 안 보고 무단횡단을 했다며 미친 소리를 주절거리며 상복도 입지 않은 채 술판을 벌이더라고요. 아니 얘는 하필 죽어도 꼭 지동생 결혼식 앞두고 죽니? 하여간 어려서부터 네 앞길에 도움된 적이 없다. 그렇게 죽어서까지 동생 창창한 앞길을 방해하고 싶을까? 아유, 내가 처갓되게 말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 아니,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밤새야 하는 거야? 요새 누가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니?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친척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상을 정리하던 처제가 깜짝 놀라서 말하더군요. 엄마, 오빠 결혼식 때문에 친척들에게 연락 안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친척들이 아무도 안 오시는 거야? 아니 언니가 왜 이렇게 죽었는데? 엄마 진짜 왜 이래? 너도 말 조심해 이거사. 죽은 자식보다 내 눈앞에 살아있는 자식이 중한 법이야. 그럼 아들 결혼식 앞두고 딸년 장례식장에 오라고 하니?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봐라. 미안해요 형부. 엄마도 지금 제정신 아닌가 봐요. 지금이라도 제가 연락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어련하시겠어. 그래 정서방, 말 잘했네. 우리가 오늘 밤은 자리를 지키겠지만 결혼식이 코앞이라 준비할 게 좀 많나. 뭐하러 3일장이나 하고 그래. 하여간 내일이랑 모레 발인이랑 화장은 알아서 해. 내가 아들 결혼식에 안 가고 딸년 화장터에 쫓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도 선영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엄마랑 처남 얼굴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좋아했으니 떠나는 길 남편만 있으면 되지. 너 화영이도 언니한테 갈 생각하지 말고 오빠 결혼식장에 와. 사돈네 보기에 우리 가족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니? 장례 둘째 날 저녁부터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선영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 난 결혼한 줄도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우리 선영이 불쌍해서 어이하노. 그런데 엄마라는 것이 하는 짓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이노. 자네가 선영이 남편인가? 아이고, 우리가 결혼식 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미안다. 선영이가 어려서부터 의젓해갖고는 친척들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소녀 가장하느라고 힘들 텐데도 내색 하나 안 하고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세상에 그런 애가 없었다. 살아서도 그 고생을 다 하더니 죽어서도 지엠이랑 동생 때문에 저승 가는 길도 편히 못 간다냐. 아우, 내가 다 부끄럽다. 같이 딸 키우고 아들 키우는 어미로서 이해가 안 간다. 선영 엄마 진짜 정신머리 나가버린 거 아니야? 지 아들 결혼식 때문에 딸 장례식을 숨겨? 인간 말종 아닌가? 자식만 인간 말종이 있는 게 아니야. 부모도 인간 말종이 있네. 그러니까요. 같이 어울린 우리가 다 인간 말종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상종을 말아야지. 내일 결혼식에는 우리 다 같이 가지 맙시다. 내가 전화로 아주 쌍욕을 해줬어. 인생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고. 형부,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잠깐만요.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 왜? 아니 엄마야?
당장 네 형부 바꿔. 이 도둑놈의 새끼. 내 핸드폰을 훔쳐갖고는 사람들한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려? 지금 사람들이 네 오빠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아주 생난리들을 친다. 내가 사돈들한테까지 이상한 소문 들어갈까봐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 너도 그 새끼 옆에 붙어있지 말고 당장 집으로 뛰어와. 네, 제가 장모의 핸드폰을 훔친 거 맞습니다. 그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하나의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렸죠. 살아생전 아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그대로 믿어주셨어요. 아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겠죠. 이제 정말 아내를 보내줘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의 아내는 해맑게 웃고 있네요. 선영아, 오늘 가는 길이 좀 시끄러울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인간의 시간 후딱 보내고 네 곁으로 갈게.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꼭 만나자. 선영이를 보내는 발인 날, 화장터로 가기 전에 연구차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누나를 아끼던 남동생 결혼식은 참석해야죠. 누나로서의 마지막 선물을 꼭 제가 대신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도 선영이와 함께 꼭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차에 탄 친척들이며 지인들은 술렁이었지만 함께 처남의 결혼식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텅 빈 신락 쪽 하객석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저는 선영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천천히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신랑 입장을 마친 직후더군요. 장모와 처남은 저를 무슨 귀신을 보듯 소스라치게 놀랐죠. 처남의 처가 쪽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왔으니 놀랄만도 하죠. 여기 오늘 결혼하는 신랑의 누나가 왔습니다. 시간 맞춰 오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장모님 장녀와 큰 사이 왔습니다. 여기 경비 없어요? 저기 저 사람들 다 쫓아내요. 아니 경찰 좀 불러줘요. 저 새끼 완전 미친놈이에요. 우리 아들 결혼식 망치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위 정말 섭섭합니다. 큰딸이 그렇게 똑똑해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도 생활비 벌라며 대학교도 못 가게 하셨잖아요. 20살부터 버는 족족 장모님에게 월급 통째로 바쳤잖아요. 선영이가 10년 동안 소녀 가장으로 저기 서 있는 동생 새끼 재수 삼수까지 뒷바라지했죠. 저 새끼는 머리는 열나 나빠서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장학금은커녕 학사 경고 맞다가 졸업도 겨우 했다고 하죠. 장모님이 선영이 월급으로 돈 모아서 선영이 시집가면 주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세요? 그렇게 선영이 20대를 고스란히 바친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 머리 나쁘고 게으른 새끼가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셨다고요? 저 새끼가 허구한 날 집에서 코인이랑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 정말 모르셨어요? 그리고 선영이가 저랑 결혼한다고 그 돈 달라고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나요? 오히려 결혼하지 말고 평생 장모님이랑 저 새끼 생활비 벌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선영이는 엄마도 남동생도 오지 않는 친척들은 알지도 못하는 결혼식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동생이 힘들 때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누가 들으면 아주 10년 동안 수억 벌어다 준 줄 알겠어. 월급 꼴랑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지 용돈하고 우리 생활비 쓰면 남는 것도 없었어. 그 10년 모아놓은 돈 좀 동생 썼다고 지 맘대로 결혼하고
1년을 안 보는 게 자식이야? 남편이라도 제대로 된 놈을 데려왔어야지. 지랑 수준 똑같은 놈이랑 살다가 지명에 지가 죽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랄들이야. 우리 아들 결혼식장에서. 선영이가 장모님 배 아파서 난 딸이 맞기나 한가요? 선영이가 임신해서 엄마 생각에 간절해서 달려갔는데 그 앞에 대고 새끼 가진 게 무슨 자랑이라고 면박을 주셨다고요. 선영이 보고 신혼집이며 카드 대출 깡그리 받아서 저 새끼 신혼집에 보태라고 하셨죠. 충격받은 선영이가 장모님 집 앞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선영이를 죽인 거라고요. 아니, 당신이랑 저 새끼가 우리 선영이를 죽인 거라고요. 그러고도 딸 장례식에 와서 아들 앞길 가로막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막말을 퍼붓는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은 살인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함께 죽인 이 살인자들아. 살인자? 어따 대고 살인자래? 지금 결혼식장 망치는 망나니가 누군데? 지금 네가 우리를 죽이고 있잖아.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다 누나가 할 만하니까 그렇게 산 거지. 누가 억지로 시켰어? 우리가 누나를 때리기라도 했어? 살인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그 입으로 누나라고 불러? 여러분, 이 새끼랑 결혼하는 순간 당신들 딸도 나락으로 가는 거라고. 정신들 차리세요. 아이, 저 새끼가 돌았나? 장인어른, 이 새끼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신호도 제대로 못 보고 무단횡단하다가 죽은 걸 미쳐서 제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처남이 저를 향해 돌진해 오더라고요. 저는 먼저 선영이의 영정사진을 처제에게 맡겼어요. 선영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힘 오늘 좀 쓸게. 네 평생 한 맺힌 거 여기서 다 풀고 가자. 달려오는 처남의 다리를 일단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서 들어올렸죠.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었어요. 네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 같아서 네 누나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내가 약속했거든. 내가 처남 인간 만들어 놓겠다고. 너가 일단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씨, 무슨 개소리야. 꼴에 무슨 매형이라고? 누나나 너나 평생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너 여기서 나 때리면 평생 합의 안 해줄 거야. 너 바로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 어디 자신 있으면 때려봐. 네, 뚫린 입이라고 끝까지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네요. 선영이도 없는 세상에 감방이 뭐가 무섭겠어요? 한 대 한 대 정확하게 그 아가리를 향해 내리쳤어요. 바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살려달라니 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내 선영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인간 말종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선영이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죠. 근데 이렇게 단칼에 죽으면 고통이 너무 없잖아요. 하늘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질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살아서 이 고통을 더 느껴야죠. 평생 자신들이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야죠. 살아있는 게 고통 그 자체인 상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딱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제 살기가 너무 무서웠던지 사람들도 함부로 말리지 못하더군요. 아이고, 여기 사람 죽이네. 여기 진짜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당신이 무릎을 꿇고 빌기 전까지 내가 서서히 이 새끼 죽여주마. 어디 당신이 그렇게 끔찍히도 여기는 아들 새끼가 죽어가는 꼴 눈앞에서 한번 봐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고통 알려면 아직도 멀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누나도 매형이 이러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입으로 누나 닮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저는 이번에는 처남을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처남의 멱살을 잡고 장모 앞에 들이밀었죠.
장모는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서방,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러다가 진짜 우리 아들 죽어. 그러면 정서방 인생도 끝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제 그만하게. 내가 죽일년이야. 선영이 앞에 용서 빌어요.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이 자식 정말 목숨 날아갈 줄 알아요. 저는 처제에게 줬던 선영이의 영정사진을 장모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모는 그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선영아,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 이렇게 보내놓고도 내가 정말 미친 애미다. 너처럼 착한 딸을 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한테 모질게 한 죄 앞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겠으니 제발 이제 정서방 좀 말려다오. 네 동생 좀 살려다오. 처제가 저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형부, 이제 그만해요. 언니도 여기서 멈추기를 원할 거예요. 이제 언니 보내주러 가요. 선영이의 영정사진을 장모한테서 다시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새끼와 악을 쓰는 장모를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을 오랫동안 닦았어요. 선영아, 들었어?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한 이야기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심정도 한두 다 풀고 편히 가야 해. 먼저 떠난 우리 7주차 아기하고 외롭지 않게 먼저 가 있어. 처제와 함께 아내를 화장하고 봉안당에 안치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과 처제와 셋이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도 같이 넣었어요. 아내를 쓸쓸하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장례식 내내 처남과 장모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 생각만 했어요. 아내가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복수를 해도 아내와 뱃속에 있었던 7주차 우리 아기는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남 목숨줄 끊어놓고 싶더군요. 그래서 장모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거 보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아내 마지막 눈빛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때렸지만 그 어떤 처벌도 다 받겠습니다. 처남은 전치 24주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쪽 귀는 영구적으로 청력이 상실되었고 이빨은 모두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말을 다시는 예전처럼 내뱉지 못할 겁니다. 다리 하나는 평생 불구가 되었고요. 장모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장애인이 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겠죠. 저는 상해죄로 기소됐어요. 구치소로 처제가 면회를 왔어요. 형부, 여기서 지내는 거 너무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지금 형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친척분들이랑 오빠 사돈집에서까지도 속아서 결혼할 뻔했다고 탄원서 같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형부네 헬스장 회원분들도 모두 도와주셨고요. 아마 정상 참작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처제,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선영이도 없는 세상에서 여기나 바깥이나 나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그렇게 못하고 안 할 거예요. 저는 차마 제 가족이라 때릴 수도 없었잖아요. 형부도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하늘에 있는 언니가 좋아하겠어요? 나중에라도 언니 당당하게 만나려면 형부가 힘을 내야죠. 엄마랑 오빠하고는 이제 얼굴 안 보고 평생 살겠다고 말하고 집 나와서 독립했어요. 친척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작은 원룸 하나 얻었고요. 이제 형부랑 저는 언니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처제 말대로 저는 정상 참작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에 처제와 헬스장 선배가 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고생 많았다. 그래도 안에서 몸은 계속 움직인 모양인데 근육 죽지 않았네. 바로 내일부터 출근이야. 그동안 너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회원들 아주 난리다 난리. 너 언제 복귀하냐고. 지금 개인 PT 예약도 엄청 밀려있어 임마. 죄송해요 선배.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치소까지 다녀온 사람을 드리면 말이 많을 거예요. 저 다른 일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 녀석 내가 지금까지 한 말 귀뚱으로 들었냐? 회원들이 탄원서까지 내면서 너 기다리고 있었다고 임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영이가 생전에 나 따로 찾아왔었어. 네가 프로포즈하고 난 다음 날인가 그럴걸. 나보고 네 녀석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힘이 돼달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받아가더라. 그러니까 선영이 생각해서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계속 내 곁에 붙어있어. 아, 우리 2호점 낼 거야. 네가 2호점 무조건 맡아서 해야 한다. 참 우리 선영이 못 말리겠네요. 하늘에서도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 제가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선배 헬스장 2호점을 맡아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요즘 제 가장 큰 휴식은 선배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찜질방입니다. 내 예상한 대로 선영이와 처음 만났던 그 찜질방이에요. 선영이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